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 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꾸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넓은 마당에 예쁜 정원, 조용한 시골 생활을 상상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로운 전원 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전원주택, 꿈과 현실의 차이. 제 친구 한 분이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2억 원을 들여서 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원에 물 주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별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봄이 되니까 잡초가 정말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며칠만 방심해도 마당이 정글이 됐다고 하더군요. 잡초 뽑는 일이 매일의 숙제가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여름에는 벌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기는 기본이고 각종 벌레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스트레스였어요.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가 일이었습니다. 마당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매일매일 치워야 했어요. 치우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도 나고 미끄러워서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눈이 조금만 와도 집 앞 도로부터 대문까지 다 치워야 했습니다. 70세 넘은 나이에 삽질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시설 관리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서는 업체를 부르는 것부터 일이었지요. 어디에 계세요? 경기도 어디인데요? 아, 거기는 출장비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려우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하룻밤을 추위에 떨며 보내야 했습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대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전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전이 되면 한전에 신고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라 복구가 늦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3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은 1시간 거리였지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밤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 검진도 문제였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집 근처 병원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었는데 전원주택에서는 검진 하나 받으려면 하루를 써야 했습니다. 처방전 받으러 가는 것도 일이었고 약국도 멀어서 약 받으러 가는 것까지 모든 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어요. 사회적 고립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라도 이웃과 인사를 나눴는데 전원주택에서는 며칠씩 사람 구경을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100m 이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도 차로 30분은 가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놀러 왔는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오던 자녀들마저 연락만 하고
방문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너무 멀고 재미없다 보니까 오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전원주택은 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매 수요가 적어서 3년을 내놔도 안 팔렸습니다. 이 집을 언제 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매일 했다고 해요. 유동성이 전혀 없는 자산이 된 것이지요. 나중에 요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되어도 집을 처분할 수 없어서 비용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전원주택을 반값에 팔고 서울 근교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5년간의 전원 생활을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구나. 노후에 맞는 집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옵션은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낙상 위험도 커지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3층 빌라에 사시던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계단 오르내리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시면서 계단이 정말 큰 부담이 됐다고 하더군요. 장 보고 올라가는 게 특히 힘들었대요. 쌀 한 포대만 들고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위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병원, 버스 정류장이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 부담스러워지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날에도 안전하게 걸어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집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큰 집에 살면 청소하기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할 공간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크기는 방 2개의 거실, 작은 부엌 정도입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자녀들이 가끔 놀러와도 불편하지 않은 크기거든요. 작은 집의 또 다른 장점은 나중에 팔거나 임대로 내놓기 쉽다는 겁니다. 큰 집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지만 작고 실용적인 집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두 번째 옵션 실버타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부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생겼습니다. 민간 실버타운도 있고 공공형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서비스와 응급 대응입니다. 24시간 간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서 갑자기 몸이 아파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응급벨을 눌렀더니 5분 안에 간호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 혼자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을 것입니다. 식사 서비스도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요리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충 먹게 되기 쉬워요. 실버타운에서는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하루 3끼를 제공합니다. 밥하기 싫은 날도 있고 장 보러 가기 힘든 날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서예, 노래, 댄스, 요가, 탁구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취미 생활하기 어려운데 실버타운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진과의 연계가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낮에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월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입주비, 월 관리비, 식비가 각각 얼마인지,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어떤 곳은 기본 비용은 저렴해 보이는데 의료비나 프로그램 참가비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월 지출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실버타운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실버타운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산책할 곳이나 쇼핑할 곳, 병원 같은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지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운영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옵션,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이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알고 나면 꼭 신청해보고 싶어 하세요.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거의 없거나 몇백만 원 수준이고 월세는 시세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월 60만 원인 집을 월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연간 4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지요. 이런 임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처음부터 고령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아파트를 고령자가 살기 편하게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니어를 위해 만든 집입니다. 복도가 일반 아파트보다 넓습니다. 휠체어나 워커를 사용하게 되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이지요. 문턱도 거의 없어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각 방에는 응급 호출 버튼도 있어서 위급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방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적당하고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해서 화재 위험도 줄였습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령자 임대주택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모집 중인 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자산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가족분이 함께 가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만 공고가 자주 나오지 않아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 어떻게 잡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 제 경험상 따로 사시되 가까운 거리에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함께 살면 서로 스트레스 받기 쉽습니다.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시니어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데 젊은 세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텔레비전 볼륨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달라요. 손주들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라는 말을 하게 되고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살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도움받기 어렵거든요. 제가 권하는 거리는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평상시에는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고 응급 상황에는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올 수 있어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가구를 분리해서 살면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게 나옵니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때도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좋은 동네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병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차로 15분 이내에 있어야 해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같은 기본 진료과가 모두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응급실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생활 편의시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없어도 되지만 동네 슈퍼나 시장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약국도 중요합니다. 처방전이나 간단한 약을 사러 갈 때 너무 멀면 불편해요.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도 가까워야 합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집 구조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이어야 합니다. 현관부터 집 안까지 턱이나 계단이 없는 평평한 구조가 좋아요. 화장실은 문이 넓고 욕조보다는 샤워 부스가 안전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망을 확인하세요.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혼자 살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완전히 고립되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중요해요.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인지 확인해 보세요. 집 선택 시 실무 팁을 말씀드릴게요. 전세만 고집하지 마세요. 요즘은 보증부 월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전세는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위험도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는 초기 부담도 적고 필요할 때 쉽게 이사할 수 있어요. 신축 아파트만 보지 마세요. 관리 잘 된 15년 정도 된 아파트나 빌라가 실제로 살기에는 더 편합니다. 신축은 관리비가 비싸고 입주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집이 더 안정적입니다. 유동성을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팔거나 임대로 내놓을 수 있는 집인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너무 특이한 구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동네 집들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물어보세요. 6개월 이상 걸리는 동네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특약 사항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세요. 고령자라는 점을 반영해 응급 상황 시 연락처와 대응 방법을 미리 정하면 안전합니다. 실제 동네 탐방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좋은 조건을 알았다면 이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지도를 펼쳐놓고 반경 2km 정도 원을 그려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중심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특히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가 모두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요. 집에서 마트, 병원, 정류장까지 실제로 걸어보세요. 10분 이내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도 가정해보세요. 지하도나 육교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 주말 각각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소음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낮에는 조용해도 밤에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처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있는지도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 좋아요. 성공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 씨 어르신 사례예요. 이분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성북구 3층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1층에는 내과 병원이 있었어요. 마트도 가까웠고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엔 병원에서 혈압 체크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집값도 강남 아파트 절반 수준이라 남은 돈으로 생활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 관리 스트레스도 없고, 교통비 부담도 줄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산의 박씨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LH 고령자 임대주택에 당첨되셨어요. 이전에는 전세로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은행 대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LH 임대주택 공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되셨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이었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 생활비로 돌아왔습니다. 이자만 받아도 월 1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집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응급벨도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같은 단지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많아 친구도 사귀셨어요. 함께 산책하고 운동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공공형 실버타운 사례입니다. 이 씨 어르신은 혼자 사셨는데 요리와 청소가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실버타운을 권했지만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견학을 가보고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새끼 식사 걱정이 없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도 많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계십니다. 잘못된 선택 사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진 곳을 선택한 경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골랐지만 생활하기 너무 불편했습니다. 병원까지 30분, 마트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운전이 힘들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이사하며 큰 비용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큰 집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올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큰 집은 청소가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던 거예요. 결국 작은 집으로 옮기며 많은 물건을 버려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집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셨어요. 세 번째는 관리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값은 저렴했는데 관리비가 월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총 주거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1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나의 우선순위 3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응급병원 15분 거리, 엘리베이터 필수, 시장까지 걸어서 10분 이렇게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쁜 집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2단계는 희망 동네 후보 3곳을 뽑는 거예요. 자녀 근처나 도시 근교 위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곳을 보면 오히려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각 동네의 장단점을 표로 만들어 보세요. 병원 거리, 교통편, 생활비용, 집값 수준.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3단계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평일 낮에 한 번, 평일 저녁에 한 번, 주말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세요. 평일 낮에는 동네 분위기와 생활 편의시설을 확인하세요. 평일 저녁에는 퇴근 시간 교통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소음 정도와 주차 상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동네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연령대가 주로 살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느낄 수 있어요. 4단계는 LH 청약센터 활용하기입니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령자 주택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모집 중인 단지 목록이 나옵니다. 각 단지별 위치, 규모, 임대료, 신청 자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바로 알려줍니다. 공고 기간이 보통 2주 정도라서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증명서나 자산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5단계는 플랜 B 준비하기예요. LH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실버타운 중에서 공공형이나 종교단체 운영 위주로 2곳 정도 상담받아 보세요. 대기 리스트에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도 고령자 친화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1층 상가주택 같은 곳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경제적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세요. 보통 30% 이내로 맞추는 게 좋아요. 월 수입이 200만 원이면 주거비는 60만 원 이내로 잡으셔야 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 이자, 월세라면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계산하세요. 건강 상태에 따른 선택 기준. 현재 건강 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5년, 10년 후를 생각해서 선택하셔야 해요.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해당 진료과가 근처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내분비내과, 고혈압이 있으시면 순환기내과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해요.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으시면 집 구조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조명이 충분한지, 계단이나 턱 같은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관절염이 있으시면 계단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동네 인프라 체크 포인트들. 은행이나 우체국이 근처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많이 쓰지만 가끔 직접 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미용실이나 이발소도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곳이니까요. 세탁소도 필요합니다. 큰 이불이나 외투 같은 건 집에서 빨기 어렵거든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책도 빌리고 다양한 강좌도 들을 수 있어요. 공원이나 산책로도 중요합니다. 매일 가볍게 운동할 공간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계절별 체크 포인트.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나무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효율을 확인하세요. 서양집은 오후에 더워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낙엽 치우는 게 일이 됩니다. 겨울에는 눈길 대비책을 꼭 보셔야 해요. 염화칼슘을 뿌려주는지, 제설 작업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웃관계의 중요성. 좋은 이웃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동네를 둘러볼 때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인지 관찰해 보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눈인사라도 하는 동네인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도 보셔야 합니다. 친절하고 도움을 잘 주는 곳이 좋은 동네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있는 곳이면 더 좋아요. 매일 인사를 나누고 며칠 안 보이면 안부를 물어주거든요. 교통 접근성 세밀 체크법.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노선이 다니는지, 배차 간격은 어떤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더라도 계단이 많으면 이용하기 어려워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시 이용도 고려해 보세요. 택시를 자주 잡을 수 있는 동네인지
아니면 잘 오지 않는 동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택시 앱을 많이 쓰니까 그 동네에서 앱 호출이 잘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안전 관련 체크 포인트들. 치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집 앞 골목길이나 주차장 같은 곳에 CCTV가 있으면 더 안전해요. 가로등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녁에 걸어다니기에 밝은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응 체계도 중요합니다. 119나 112에 신고했을 때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응급실까지 이동 경로는 어떤지 미리 알아두세요.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집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이나 관리업체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세요. 임대료를 제때 받아가는지, 수리 요청에 잘 응해주는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 조건이나 계약 갱신 조건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 보호 장치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 개발 계획을 보세요. 근처에 대형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음과 먼지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벽지나 바닥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법. 집을 선택할 때 자녀와 대화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거든요. 엄마, 너무 작은 집으로 가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세요.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너희도 오기 편한 거리야. 이렇게 장점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이 너무 가까운 곳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이럴 땐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걸 차분히 이야기하세요. 가까우면 좋지만 너무 가깝다면 불편해. 적당한 거리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사 과정에서의 팁들. 집을 정했다면 이사 준비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건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집으로 간다면 필요 없는 물건을 줄여야 해요. 자녀에게 줄 물건, 기부할 물건, 버릴 물건으로 나눠 정리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며칠에 걸쳐 천천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사업체 선택도 신중히 하세요. 시니어 전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물건을 조심히 다루고 정리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 후에는 동네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낯설고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언과 격려. 집 선택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한 집은 없거든요. 내게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외로움도 큰 문제예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한 구조의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집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좋은 집입니다. 예쁜 집보다 편리한 집, 큰 집보다 관리하기 쉬운 집, 멀리 있는 집보다 가까운 집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20년, 30년의 행복을 좌우해요.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고르신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의 핵심은 안전, 편리함, 유동성이에요. 예쁜 집보다 살기 편한 집이 더 중요합니다. 전원주택보다는 도시 근교의 편리한 집, 큰 집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작은 집을 고르세요. 자녀와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 같은 제도도 꼭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